네, 안녕하세요. 제20회 백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세미나는 미얀마 쿠데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의 최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정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미얀마의 내부 속사정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두 분 초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전 미얀마 대사이신 이백순 대사님입니다. 같이 장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백세미나 왔던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또 한 분 제가 초청을 했는데요. 그 김창규 전 법인장님이십니다. 미얀마에 그 18년 이상을 계셨었고요. 포스코의 그 미얀마 현지 법인장이셨습니다. 잠깐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창규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 7월 포스코 주재원으로 파견되어서 2015년까지 약 15년을 미얀마 포스코 법인장을 역임했고, 그 이후에 다시 태왕실업 현지 법인장을 3년 2개월 맡고 약 18년 7개월 미얀마 근무하고 작년 초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최근 한국에서도 미얀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생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유혈 사태에 대한 이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사태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중 관계에 대한 이슈로 되게 그 전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태는 미얀마의 내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걸 큰 틀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미중 관계 이슈로만 국한해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미중 관계라고 하는 그 틀이라보다는 미얀마의 내부적인 상황들, 특히 이제 군부와 관련된 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한 아마 그런 그 이제 정보들이나 또 그 미얀마 내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몇 가지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가장 먼저 관심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미얀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민들에 대한 정도 커지고 있고, 또 군부에 대한 군부들의 그 진압도 굉장히 강화되는데, 대사님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좀 전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미얀마 지금 시위가 발생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고 있는데요. 그 미얀마 사태가 생각보다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저게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미얀마 시민들의 그 시위가 굉장히 이제 격렬하고, 또 예상 밖으로 미얀마 군부는 그렇게 아주 강경한 진압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총탄을 쏘고 하니까 강경 진압으로 볼 수 있겠는데, 미얀마가 옛날에 했던 그런 진압 형태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이게 경미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시나리오는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지금 시민들이 이게 염원대로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더 많이 세를 규합해서 군부에 저항을 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그 일종의 혁명을 이뤄낼 수 있느냐, 시민혁명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통 그간에 미얀마의 그 과거에도 벌써 88년과 2007년에도 상당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88년에는 거의 뭐 3천 명 공식적으로 온 건데 그 뭐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게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뭐 2007년에도 또 뭐 이렇게 수백 명 정도 사상자가 났고요. 그런 거에 그런 그 과거의 그 뭐 이제 전례를 봤을 때는 거의 군부가 강경 진압을 해서 이제 이 사태가 종식되는 그런 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과거에 비춰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 군부하고 지금 앙산수지 정부 NLD 당하고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이게 사태가 이제 종식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또 뭐 중재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하여튼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만 무력 개입을 해서 그것이 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4번의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일단 한 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또 하나 우리 확실히 전망할 수 있는 것은 그 굉장한 유혈 사태가 지금 따를 것이다. 대규모 유혈 사태가 따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미얀마는 또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서 굉장히 일종의 암흑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국제사회에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대사님 감사합니다. 4가지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법인장님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현지에서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미얀마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보셨으니까 조금 다른 또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대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뭐 제가 뭐 여기서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고 단지 이제 미얀마를 잘 모르시는 분이나 또 조금 깊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미얀마 군부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군에서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유혈 사태까지 있은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군이란 무엇인가, 군부가 정치 개입한다는 그런 인식하고 미얀마 현지에서 군의 존재감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이 미얀마는 군부에서 50년 이상 그 영향력을 지배도 받아왔고 그렇죠. 영향을 행사왔고 그래서 군은 진짜 과거에 지금도 서방에서는 미리터리 정타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냥 군부의 세력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합한 것보다 더 강한 또 하나의 그 미리터리 정타가 있거든요. 그런 존재. 그리고 1988년에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식적으로만 3천 명 이상 죽었다 했지만 결코 군부가 무너지지 않았고 2007년에도 제가 그때 있었지만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바뀌지 않았죠. 이번에 다시 또 7, 8년이 흘려가지고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군부와 미얀마 현지 군부가 다른 것처럼 그 군부의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군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미리터리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미얀마는 정말 미리터리 파워고 미리터리 정타인데 그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 정치나 시민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미얀마는 군부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군부들이 지금 현재 뭐 시민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쉽게 물러설 거냐? 그거는 낙관하기 어렵고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88년에 군부의 수뇌부들과 저항한 시민들 현재 군부의 수뇌부와 저항하는 시민들이 좀 달라졌다. 그 당시에 3천 이상 사망했던 88년에 군부는 속된 말로 더 지금보다 더 무대 보였고 더 무도했고 사실 시민을 3천 명 이상 죽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2007년에 한번 또 데몬스트레이션 있었고 이번에 보면은 시민들의 저항도 상당히 세련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군부는 과거보다는 또 약간 그 강도가 약해지지 않았나. 제가 뭐 이 군부 그 최고 의식했던 분도 도움 뵀지만은 예전처럼 88년처럼 사람을 많이 죽은 데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는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시민들이 좀 조용해지기를. 결국 제가 생각하는 군부는 뭐 샘플로 몇 명 사상자 나이고 시간을 끌면서 시혜대들도 지치고 또 무력감에 빠져서 결국 수되기를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급반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사님하고 범위장님이 이제 서로 비슷한 얘기는 하셨지만 약간 좀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저 가능하면 한 가지만 더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뭐 조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면 미얀마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고 소수민족들이 또 각자 이렇게 무장 반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에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들리는 이야기가 거기 그 무장 반군들하고 지금 시민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시민들도 지금 계속 당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자구책을 하다 보면 거기하고 손을 이제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 이제 더 피비린내가 나는 그 유혈 이렇게 투쟁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럴 경우가 제일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월스트 시나리오 되고 그렇게 되면 미얀마가 무정부 상태 내란 상태로 정대로 들어가겠죠. 물론 근데 그래 되면 이제 군부는 또 빌미를 잡고 아주 더 강하게 진압을 하겠죠. 이제 더 아주 뭐 탱크나 뭐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근데 그래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이렇게 내란 무정부 상태가 좀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다 유혈 사태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말씀 중간에도 이전에 88년도와 2007년도의 사태랑은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지금 아마 이제 시위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세대라든가 또 아니면 환경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인터넷이 지금 오픈돼 있어서 그렇죠.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 시위 현장이 다 뭐 네. 옮긴다라든가 또 젊은 친구들이 그 MZ 세대라고 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한다라든가.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까지 좀 고려해서 본다라면 저희가 또 어떻게 이 앞으로 유혈 사태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지금 정치적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세대 또 인터넷이 있어서 다 보여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좀 고려해도 지금 뭐 유혈 사태 예전만큼 88년도나 2007년도만큼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지. 근데 결국 그래 되면 군부가 이제 퇴각을 해야 되는데 예. 군부가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정도 벌써 사상자를 벌써 50몇 명 뭐 이렇게 예. 58명 이상 이렇게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군부가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곤란하죠, 자기들도. 이제 그러니까 저 사태 심각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니까 MZ 세대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저 2007년 일도 잘 모르고 88년 일은 전혀 모르던 거죠. 그렇게 얼마나 군부가 무자비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저 세대들은 굉장히 지금 용감하게 거리를 나서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저도 이 미얀마 이쪽 상황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호응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도 호응을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저는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80년 뭐 서울해본부터 우리가 87년 그 6월 항쟁까지 그 기간에 한국도 결국은 87년에 이렇게 이뤄냈지만은 민주화를 그때 한국 분야와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은 훨씬 그보다 미얀마보다 빨리 민주화를 진전시켰고 이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걸 기억을 하는데 80년에서 87년 사이에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게 경제가 발전이 우선이다, 뭐 이렇게 안정이 국가 안정이 우선이다. 북한에 대한 우리 이제 위협을 우리가 이게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내부 분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미얀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니까 그 뒤에 이제 어른들도 지금 상당히 이게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가담을 하는 오히려 굉장히 분열되지 않는 그리고 일부 이제 친군부 시대에 놓는데 그건 보니까 관제인 것 같고 그러면
더 큰 하여튼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세력이 더 이제 조직적이고 강화되니까 군부도 그만큼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밀어붙일 있다. 거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법의장님은요? 네,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88년과 지금이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이 많은데 특히 시민들의 저항이 더 강하고 더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제 2011년에 개방되고 나서 이미 그 외부와 많은 교류가 있었고 뭐 한국의 한류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미쳤고 민주주의의 맛과 시장 경제의 맛을 많이 봤죠. 예. 젊은 사람들 의식 구조도 많이 트였고 또 사실 또 약간 경제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 공부도 많이 하고 들어왔고 또 근로자들은 또 태국, 두바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서 많이 일하고 돈 벌고 들어왔고 예. 이미 바깥 물이 많이 젖어들어서 젊은이들이 전번에 한 미얀마 젊은 여성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차라리 죽을지언정 군부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 예. 살지 못하겠다 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강도가 88년에 2007년부터 더 세고 그것이 앞으로 더 어떤 군부에 대한 저항 또는 군부로서는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군부 내부는 또 저는 88년보다도 더 오히려 군부 내부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있지 않는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군의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직 군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쉽지 않은 일이고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 좀 있었어요. 예. 군 장성조차. 그래서 저는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 특히 군 시민들에 대해서 총을 겨누는 사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군 내부에 그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일설에는 군 최고 사령관이 지금 방탄복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태의 방향을 어떻게 잘 예측을 하기 어려운데 보니까 경찰 간부도 지금 뭐 일종의 투항처럼 시민 편에서 경찰도 있고 군 내부에서도 흔들감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쿠데타 세력으로서는 빨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해지고 피곤해지기를 바라지만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한다면은 그것이 군 내부에서의 분열이나 이런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설사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들의 저항도 심해서 과연 그 군부가 물러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이 듭니다. CDM이 워낙 강하게 일어나고 그렇죠. 있어서 그리고 군부에서는 1년 뒤에 선거를 하겠다는데 사실 1년 뒤에 선거한다고 변화는 없을 거죠. 변화 없을 거고 그 뒤수습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저는 사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이 사태를 보면 시민운동 쪽에서는 상수적으로 이제 강하게 저항하는 건 이제 이미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된 것인가는 군부가 얼마나 세게 그리고 또 군부가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해 나갈 것 오히려 이걸 진압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아마 아까도 말씀 중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군부가 우리랑은 좀 우리가 인식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님 워낙 또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미얀마에서의 그 군부가 어떤 위치나 또 어떤 강함 이런 그 지위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저희랑은 좀 다를 텐데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얀마가 군부는 일반 다른 나라의 군대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지역 군인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 말로 따마도라고 그러죠. 따마도라는 그 이제 제가 본 데는 거의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사는데도 부대 옆에 전부 같이 다 이렇게 그 군인 주택을 지어서 공동체 비슷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물론 뭐 저희 하급 병사까지 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장교들은 보니까 장군들하고 장교들 사이에서는 그게 군부가 직접 직영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경제 이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 지난 50년간 이게 뭐 이렇게 폐쇄된 거는 그 60년이고 60년 군부 이게 시간 동안에 한 50년을 이제 고립된 국제사회 그 동안에 그래도 제일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괜찮은 직업은
군인이었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네. 바로 또 군인을 좀 하다가 공직으로 공무원으로도 네. 바뀌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일 이게 엘리트 예. 그리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사관학교를 많이 갔죠. 그래서 예, 군부가 미얀마에서는 제일 이게 거의 하나의 제일 잘 조직되고 이게 뭉쳐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외 딴 미얀마의 사회 조직에서는 그렇게 공고한 결속력을 가진 사회 조직이 없죠. 당도 그렇게 약하고 시민단체가 강한 것도 아니고 예. 공무원들은 뭐 그렇게 딱 이렇게 단결된 건 아니고 이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좀 움직이니까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야기라면 정치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저 군부 남아도 전체의 힘에 대항할 사실 사회 세력은 없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저 미얀마 시민들이 용감하게 저래 맞서는 거는 좀 경이롭고 예. 굉장히 정말 용감하고 그는 우리는 마음으로 성원해주긴 해주는데 과연 예. 구조적으로 힘을 가진 군부를 이겨낼 수 있을지 있을까요? 그건 좀 하여튼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군부가 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사님 말씀대로 미얀마에서 정말 그렇게 공고하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결속한 그런 공동체, 이 지위를 갖고 있는 데는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도. 근데 법인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은행도 군부가 갖고 있고 MEC라고 하는 회사가 뭐 이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 문어발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대사님, 법인장님께서 보시는 이 군부, 미얀마 사회에서의 군부는 어느 정도의 힘과 아까 말씀을 약간 해주셨는데 좀 평가 좀 해주시면. 이제 그 2011년 개방 이전에는요, 그 수출이권, 무역권 이런 것들이 다 그 군부 산하기업인 MEC나 MHL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일반 민간 사회들의 시장 규모가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그 군부의 특혜를 많이 줄여 나갔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물론 군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군부 산하의 기업들이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 올리는 경우보다는 독점에 의한 것이라든가 그런 합작을 통해서 그쵸.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은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인, 민간에 네. 맡기면서 소득을 내고 있고, 또 미얀마의 그 국가의 수입 구조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높은 게 아니고 원자재, 아주 예, 광물, 그리고 가스 이런 예. 도 높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일에 지금이 뭐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뭐 무력개입 이런 거 못한다 하더라도 군부의 기업들을 상대로 그런 원자재 무역이라든가 가스 무역 이런 데 어떤 직접 표적 조치를 취하면 군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또 시민들의 저항이 설사 지금 10일까지 지금 그 이번에 최근에 임시 그 정부위원회 같은 걸 예. 만들어서 10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시위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계속 총알을 쏘아대면 시위가 좀 다운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그 상태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의 저항 자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거리로 나오는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꾸준하게 군부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슈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미얀마의 군부는 뭐 누가 보더라도 강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대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이제 법인장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뭐 정치적 또는 아니면 그 세력화 또 그리고 경제적 영향성 이런 것들이 다 군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실 미얀마 군부의 약점 또 약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어쨌든 알고 있어야지 이제 가능성 협상의 뭐라든가 아니면 또 시민들이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군부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라면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물리적인 약점은 뭐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 무력은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굳이 이야기를 뭐 분석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일단 자기들도 좀 심리적인 약점은 좀 있겠죠. 그러니까 88년하고는 군부도 조금 안 달라졌겠느냐. 그동안에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뭐 40년 안 되면 30몇 년 세월이 이제 갔는데, 그리고 젊은 장교들도 이제 계속 이제 크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도 이게 수천 명을 88년 한 것처럼 그렇게 피를 손에 묻히는 게
자기들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자기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군 지도부도. 예.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혹시 그 젊은 장교들의 그런 또 이렇게 입안을 또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뭐 저도 최근에 들으니까 미국 뭐 윌슨 그 연구소에서 미국 근데 그는 뭐 미국의 어느 정도 위시풀 띵킹이 들어갔다고 보긴 하지만 그는 거기서는 상당히 미얀마 젊은 군부들이 지금 또 딴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뭐 보고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요. 다음에는 하나는 뭐 제일 그 사람들이 또 걱정하고 약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재 문제겠죠. 자기들 제재. 근데 제재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국가 전체에 걸리는 일반적인 제재고, 다음 두 번째는 하여튼 군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기들 군부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들, 그게 이제 하여튼 유혈 사태가 나면 그게 동결되고 뺏기니까 지금 벌써 이제 미얀마 중앙은행이 벌써 미국에서 돈을 10억 불 인출하려고 그러다 벌써 그것부터 정지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뭐 그걸 또 자기들은 걱정할 거고, 다음에 막 미얀마 군부는 그걸 걱정할 것 같아요. 그 자기들도 사실 2008년에 새로 헌법 개정하면서 2011년 유사민선 정부가 들어서게 만들었을 때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미얀마 군부들도 자기들이 저 해외에 나가 보니까 그 자기들 인근 그 이제 동남아에 가 보니까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데 하다못해 말레이시아도 가 보니까 그 미얀마 동포들이 거기서 전부 가정부나 그리고 아주 저임 노동자라고 혹사당하고 있는 그런 걸 보고 그 사람들이 그때 좀 반선의 민족적 자존심이 너무 이게 훼손된다. 사실 미얀마가 그 전에는 그죠 군부가 그런 독재하기 전에는 70대 초반까지 그 동남아시아의 지역 강국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도 이거는 민족적 자존심이 이게 손상되는 일이다 그래서 개방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바꿨는데 지금도 자기들은 또 그 생각을 또 하겠죠. 지금 자기들이 이게 유혈 진압을 하면 또다시 미얀마는 그때로 그때로 되돌아가고 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걱정할 것이고, 다음에 결국은 중국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의존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이게 대체 공급원 이런 데는 지원해 준 나라는 중국밖에 없을 텐데 미얀마 군부도 사실 중국을 항상 경계하죠.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그런 것을 협상할 때 하여튼 뭐 그게 국제사회가 되었던 뭐 내부적으로 자기들 자체 협상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잘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런 점을 군부의 마음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그 경제적 제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대사님께서는 군부 내부의 뭐 위에와 아래 젊은 특히 이 군인들의 그 정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또 민족적인 감정이 좀 있어서 또 이런 탄압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정당성에 대한 자기가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부인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미얀마가 민족성이 되게 강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세대도 바뀌어 있으니까 뭐 군부가 88년도하고 뭐 2000년대 초반 가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서적 또는 아니면 그 사회 그 내부 안에서의 조직적인 어떤 세대 간의 차이도 사실 이런 관계 속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법인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얀마 군부의 약점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경제적 제재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군부에서도 얘기하기를 우리는 제재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제재를 잘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약점일 수 있을까요? 그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경제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낮은 농업 중심의 국가. 지금도 인구수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농업 의존도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인구로는 절반 정도가 농업을 의지하고 있는 국가고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또 자체에 또 가스가 나고 석유가 나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 구조죠. 한때도 군부가 뭐 외부 제재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나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 제재도 사실은 일반 시민에게 제재를 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사실 2003년에 예. 미국에서 버미스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앙산 수여사가 이제 가택 연금에서 나와가지고 민중 연설을 하고 다니는데 반감을 가지고 다시 구속시켜버리고 그 burma 제재법으로 발동했을 때 그 이전에는 미얀마의 투자 금지였는데 2003년부터는 아예 수입 금지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미얀마 총 무역이 수출액이 30억 불이었는데 봉제가 3억 불이 대미 수출이 10% 했거든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당시에 미얀마 양곤의 봉제 공장 직원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절반이 길거리로 나왔거든요. 그때 미얀마 신문 논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너희들이 우리 시민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제재보다는 그런 군부의 특정 기업의 거래 요새 서지컬 생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세컨더리까지 포함해서 해서 하면 사실 약점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면 권력을 유지 못하는 미얀마 과거에 미얀마의 지지 세력은 군부와 공무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군부와 공무원의 가족이 7%라고 그랬습니다. 인구에. 근데 지금 만일 공무원이 거기서 빠진다면 뭐 일부 군인가족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3% 전후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군인들의 급여라든가 복리후생 이런 걸 서포트를 해줘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돈이 부족해지면은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그러니까 뭐 그 일반인들은 본인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쪽집게로 미사일 때리듯이 찍으면은 괴로울 겁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지금보다 피를 더 흘리면 저는 군부 내에서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0년대의 군부와 지금의 군부들은 지금의 군의 한 준장, 소장, 중장 되는 사람들은 80년대 대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피해자 입장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인드도 다르고 지금 피를 들면 군부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분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민간정부 초기에 군 출신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떼인생인 대통령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 그분이 참 군 출신이면서 온화한 분이었거든요. 88년 때 대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위하는 대학생들 잡으면 군대에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팰 때 떼인생은 빨리 집으로 가라 보내줬다는 사람입니다. 온화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 사태를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나갈 길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까. 그분 산하에 있었던 또 군장성들 지금도 건재해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참 어떤 역할을 해주거나 좀 뭐 중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조금이라도 피를 덜 흘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미얀마 시민이라면 시민운동의 리더가 된다면 미얀마의 국가의 미래를 군부 일반 군인들과 소장층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 2000년 넘는 버마의 역사에 빛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길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나라는 인식을 어떤 형태로든 뭐 페이스북을 통하든 어떤 뭐 찌라시를 통하든 군부에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군부의 쿠데타 최고 세력이 과연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신문 방송 라디오에서 또 막 보도하는 것도 다 들어오니까 현장에 다른 의견도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아무도 팩트를 페이스북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뉴스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군부 최고 리더가 과연 외신도 보고 페이스북을 보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측근이 주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랬지만 시위대를 폭도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또 경찰이나 군인들도 심리적으로 막을 하는 명분이죠. 그런데 그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그리고 군부 지도자가 과연 이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비슷한 얘기에 그러니까 구도적으로 보게 되면 상부와 아래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실무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미얀마의 군부에서 후계 구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그런 이제 것들이 좀 어느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혹시라도 그냥 예상이죠, 뭐. 예, 그 그건- 이전에 이제 그 현재 그 민왕홀랑 민왕 장군을 장군, 임명한 네. 사람이 그 땡세이죠. 텐션이 아니고 탄셰이죠. 예. 그 사람이 지금 아직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도 소식 못 들으니까 예. 1931년생인가 그 나이 한 90쯤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지금 그 민 장군을 임명했고 사실 예. 민 장군 임명할 때 처음에는 로퍼로. 1년으로 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꾸 연임하는 걸로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그 민정을 파워 강화가 됐는데 그 지금 민정 입장에서는 후계자 그 생각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원래 이제 올해는 완전히 이제 만 65세 되면서 리타이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리타이어 하면 그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수도 가야 있다라는 되지. 인식을 했다는 말도 있고 예. 그래서 결국 본인이 코너에 몰려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좀 어설펐고 예. 디테일한 준비를 못하고 한 것 같다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 대사님도 그렇고 법인장님도 마찬가지고 해결하는 약점 중에 또 군부 내부에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민왕 훌라잉 장군이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밑에서 그걸 서포트하거나 같이 나가지 못한다라면 사실 그 군부 내에서도 뭐 이렇게 그 조직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와해되거나 아니면 또 그 안에서의 또 이 쿠데타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데요. 어떤 건 제가 글쎄요. 너무 그게 멀리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나갔나요? 너무 멀리 나가고 예. 미얀마 군부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 강구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약점이 있는데 그까지 너무 개인까지 이제 금명하고 다음 후계부대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너무 많이 그렇죠.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런 내부 안에서의 조직적으로 흔들려서 안에서 자기네들 내에서 좀 붕괴될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군부들 자기네들끼리도 사실은 과거에 그 심각할 때 갈등도 있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당시에 서열 2위가 헬기로 사망했거든요. 그것을 그 상대 측에서 암살했다고 이야기는 많이 퍼졌고, 그 2000년 초에 대통령에서 수상했던 분도 사실 그 자리 임명해준 탄쉐의 눈에 좀 안 들어서 결국 그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고 상당 기간 복역하다 나왔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갈등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표면으로 나오느냐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나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그 안을 세세밀하게 들여다보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 과거보다도 내부에서 이 유혈 사태에 대한 거부감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유혈 사태가 좀 안 일어나면 좋겠다는 게 뭐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방안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뭐 여기 군부의 강점도 있겠고 또 약점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목적은 그들이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것보다는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대사님 뭐 어떨까요? 이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해법이 좀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해 주시면 좀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참 더 어려운 될것 질문이죠. 같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근데 저는 뭐 두 가지인데 결국은 타협을 이제 해야 되고 타협을 하려면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그 당사들끼리는 군부하고 따마도하고 NLD는 뭐 지금 이게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아닌 것 같고 서로 그러면 미얀마 내부적으로 한다 그러면 미얀마에서 이제 군부 다음으로 그리고 국민들한테 또 이게 발언권이 강한 오히려 군부보다 발언권은 더 강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세력이 불교 세력이죠. 불교 종단에서 이제 종단 지도자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이렇게 회의도 하고 군부에게 그걸 이제 이게 좀 압력을 넣고 그러면 사실 미얀마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그 군 총사령관 지금 민왕 훌라잉도
그 사람도 성녀 앞에 가면 완전히 무릎을 꿇죠. 일단 무조건 거기는 성녀 앞에서는 다 이게 맨바닥에 주저앉아야 됩니다. 의자에 앉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불교가 조금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07년 미얀마 시 때는 그걸 갖다 샤프란 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샤프란 시라는 것은 그게 이제 미얀마 성녀들이 입고 있는 옷이 색깔이 이제 샤프란 색깔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성녀들이 많이 나섰는데 지금은 성녀들이 지금 전혀 또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근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중재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여지가 있지 않느냐. 바로 방군부로 지금 나서지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결국은 뭐 중재를 한다는 거는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군부는 1년 정치 개혁을 했지만은 그 1년은 제가 본 데는 그거는 뭐 국제사회가 용납하기도 그렇고 시민들이 용납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1년은 안 되고 빨리 조속히 정치 일정을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군부도 아마 그냥 물러나기는 힘들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군부는 아마 그걸 요구하겠죠. 하여튼 자기들이 벌써 요구한 게 이제 재선거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재선거를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그건 다시 군부가 이제 딴 말 하지 못하도록 국제감시단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재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선거가 중요한 게 재선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민정이양을 하는 이제 명분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군부도 저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자기들도 그 자기들은 민선 정부가 2번 가면 아마 자기들 권력 기반이 거의 많이 이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군부에게 적당한 그 이제 권력 분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권력 분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중요한 건 다음 질문에 알겠습니다. 뭐 법의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평화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미얀마 내부에서 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쉽게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그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군부도 어느 정도 그 스탠스를 유지시켜주면서 피를 더 흘리지 않는 절충안과 타협안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되게 소극적이고 러시아도 또 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액션에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승려 그룹에서 종교계에서 좀 나왔을 경우에 또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승려들도요 극우 승려가 있고 또 약간 민주화된 승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의 시위는 제가 현장에 있어 봤지만 처음에 그때 갑자기 유류 가격을 6배 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리터당 한 50원 했으니까 미얀마 정부가 적자로 팔은 겁니다. 국제 가격이 뭐 리터당 300~400원인데 갑자기 올릴 수 없으니까 배급 경제 체제를 쭉 해오다가 그것이 88년에 시장 경제 전환했지만 그 유류 가격은 계속 낮게 해오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올린 건데 그걸 좀 단계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6배 올리는 바람에 버스 한 번 타는 게 20원, 30원 하다가 갑자기 100원이 넘어섰고 그러면 한 달에 교통비만 3,000원에서 5,000원 되는데 봉정자 월급이 2만짜리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성녀들이 나섰죠. 그리고 뒤에 시민들이 따라갔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한 열흘 만에 뭐 10,000명대 한 20일 넘어서니까 그 몇만 명대로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저도 사실 뭐 대사님 좀 전에 성녀의 존재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성녀들이 났으면 함부로 총을 못 쏠 것이다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쇠다곤 파고다 그 자기네 성지에서 성녀를 그대로 총으로 사살했죠.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도 아노미가 왔어요. 멘붕이 온 거고 그때 일부 그 시아의 성녀들을 학교 이런 운동장 이런 데다가 아주 약하게 그냥 집합시켜 놓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성녀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물론 요즘은 시민들 파 워낙 세고 또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활동하다 보니까 역할이 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의외로 스님들이 생각보다는 파워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참여하는 것도 있는 승려도 있는 반면에 또
종단 차원에서는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얀마 내부라기보다 이제 국제사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얀마 사태를 해결해서 뭐 맨날 유엔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계속 얘기를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사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또 노력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미얀마 문제 지금 국제사회에 아주 핫 이슈가 돼 있고 예. 안보리도 뭐 소집돼 있고 또 각국 정부들이 성명도 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미얀마 시민들은 전부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도와달라.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뭐 심지어 유엔군을 파견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미얀마 시민들한테는 정말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미얀마 시민들은 지금 국제 정세를 잘 모르고 있고 이제 유엔군이 파견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유엔군은 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때 한 번 결성돼서 참여하고 그 뒤에는 이제 유엔군이라는 존재가 없죠. 딴 데 개입할 때도 전부 유엔군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소위 콜리션 오브 윌링이라고 그래서 서방에서 이제 이라크 들어갈 때도 그랬고 그 아프가니스탄 갈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은 이제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만 해서 서방 국가들 위주로 그렇게 진입을 하는 거지 유엔군이 나간 적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유엔에서 뭐 유엔군 나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제 유엔 안보리 이사에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런 결정이 날 리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유엔은 안 되고 그 국제사회 무력 개입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 지금 미국 자체도 이제는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트럼프 시대 때부터 아메리칸 퍼스트하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해외에 그렇게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아니죠. 미국 그 국민들도 이제는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 결국은 제재인데 아니면 중재, 이제 중재. 근데 저는 뭐 EU나 미국이 이제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가지고 그렇게 중재를 들어가면 아까 군부의 약점들 이용하고 군부의 약점 중에서 아까 저는 그런 이제 벌써 한번 이렇게 말씀을 김법위 전에 하셨습니다만 이 군부나 군복 이 결탁되는 해외나 그 미얀마에 이제 그 재벌들 있죠. 재벌들이 해외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금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출 통제 이런 거는 자본한 국민들한테 이제 고통과 피해를 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해외 은닉에 있는 자산들 그걸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전부 이게 동결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자기들 경제적인 그 이제 그걸 압박을 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NLD하고 군부 사이에 그런 정치 일정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타협을 중재안을 내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군부들도 뻔히 아는 사실이죠. 자기들이 그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은 그 이제 심각한 국제 제재를 가지고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국민들은 또 탄에 빠지고 자기 나라는 또 중국 품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별로 원하는 옵션이 아니니까 아마 그런 방법으로 국제사회가 중재를 하면 중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성명하고 말로만 하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그런데 협상팀이나 중재팀이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특히 또 근데 이제 국제사회 얘기하면 이제 미중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스탠스는 어찌 보면 뭐 일방적으로 이제 군부라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군부를 압박하는 입장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탠스가 묘한 물론 민주화 세력과 군부 세력하고 같이 또 이렇게 등거리로 관계를 맺어왔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상도 많이 하는데 대사님은 어떻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아니면 뭐 중국에 관련된 워낙 미중 관계 잘 아시니까 중국에 관련된 태도나 이런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중국은 벌써 이게 벌써 지금 입장을 보이는 도 중국도 애매한 입장을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국제에서 뭐 군부를 지원할 수는 이게 이제 체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도 일단 뭐 민주주의나 시민 편을 드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제 속내는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뭐 중국 정부 입장을 너무 뭐 일일이 다
밝힐 필요는 없는데 저는 미얀마의 전략적인 중요성, 중국에 대한 그거는 뭐 굉장하기 때문에 그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1대1로를 하잖아요. 중국이 예. 1대1로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저는 미얀마라고 미얀마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미얀마 그 짝퓨 예. 그 항구에서 쿤민까지 전부 예. 파이프라인하고 저 철도가 다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게 일단 유사시에 중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보급로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미얀마를 자기 영향력 안에 두고 싶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항상 미얀마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아마 이기는 편 쪽으로 하여튼 계속 그 배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뭐 이게 중국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예. 법의장님, 뭐 현지에서 아마 국제사회 워낙 미얀마는 이제 국제사회에 관심들이 있어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어떤 뭐 평화적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그 대사님께서 거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점은 없지만 그 요즘은 그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파워가 많이 약해진 거, 유엔의 파워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냥 공연물로 끝나는 것 같은 뭐 말잔치로 뭐 그냥 안타깝죠. 시민들은 도와달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유엔이나 어떤 국제의 그런 기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미국이나 유럽이 조금이라도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 군부 은행들 그런 은행들도 외환 거래를 하고 또 미얀마 기업들도 그 광물이나 그런 그 가스 이런데 상당 거래가 오가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찾아서 조치를 취하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거고 또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미얀마를 포기할 수 없지만 만일에 미얀마에서 군에 의해서 시민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갈 경우에 중국도 난처해질 것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중국도 아마 잘은 몰라도 미얀마 군부가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된다면 피를 너무 흘리지 말라라는 주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그런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의 입장을 좀 그 어렵게 만들어서 그것이 미얀마 상황에 조금이라도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줬으면 한 생각이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미얀마가 국제사회에서 정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미중뿐만 아니라 EU 그리고 아세안 이런 여러 그 당사자들이죠. 사실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경제 제재를 가해도 미국이 사실 미얀마 투자청 MIC의 통계를 보면 개방 이후에도 미국 유럽의 투자 퍼센테이지는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달러 거래라든가 무역 거래 제도적 제재 또는 풀어주고 릴리즈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현지 투자는 거의 아시아 국가들 중심이거든요. 중국, 그렇죠. 싱가포르, 한국, 일본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나라들은 또 군부와 또 완전히 등을 돌리기도 어려운 묘한 입장입니다. 인도도 사실 그 시민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현재 그 거래되고 있는 미얀마 거래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또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또 미얀마 투자한 게 많고 그래서 이게 또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라의 그 경제적 이익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그래서 사실 이 국제사회 일치 단결해서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기 어렵고 그 틈에서 미얀마 군부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안타깝죠. 근데 봉제나 이런 쪽에서의 시장은 주로 이제 EU 쪽으로 많이 그렇죠. 가고 있기 그거는 때문에 이제 그걸 건드리면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민들이 고통받게 되면 또 그 안에서의 군부에 대한 블레이밍이 더 그거는 우리가 북한 사례에서도 보지만 시민들의 고통 줘가지고 그렇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쿠바도 그랬고 뭐 북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건 안 되죠. 고통만 받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저기
미국이나 EU나 이럴 때도 그런 데서 제재를 할 때도 제재 전체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그렇게 그냥 하다가 지금은 군부 인사들한테 대한 그런 이제 개인 제재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출입국 제재 이런 거만 하는데 그거는 효과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많이 갖다 놓은 나라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이제 하여튼 뭐 관계 많고 투자를 많이 받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이제 사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하고 EU 말고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이게 들어와서 그 제재 그 전체 틀 안에서 같이 쪼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세안을 좀 있고 하여튼 그럼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미얀마의 군부나 그 재벌들의 그 돈을 갖다 놓은데 그리고 거기 가족들이 많이 가고 거기 자녀들이 많이 가는 나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집중적으로 그 나라들 협력을 받아서 그 나라에 있는 걸 전부 동결시킬 때 그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그 미얀마 재벌들뿐만 아니고 군부도 돈을 해외로 도피를 많이 해놨거든요. 지금 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이런데 돈을 많이 도피해놨고요. 과거 통계지만 영국에 투자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가운데 1% 이상이 미얀마 투자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돈 많은 기업이나 그쪽에서 투자했지만 군부도 상당 부분 다른데 현금이나 어떤 자산 투자를 두바이 같은 데도 많이 부동산 투자해 놨고 그거를 잘 찾아내서 조치를 취하면 아마 군부에서 상당히 아플 겁니다. 이 방법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이슈는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거기 현지 교민들도 있고요. 또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많이 투자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한국 정부도 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긴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 사태에서 한국 정부가 또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뭐 그런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사태에서 저는 충분히 지금 입장 표명을 했다고 봅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2번 성명을 발표하고 뭐 1차관이 또 외교부 1차관이 이야기를 했고 정영호 외교장관이 뭐 그 아시안 장관들하고도 통화도 하고 뭐 이게 뭐 행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 주말에는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고 원남 정부에서는 입장 표명은 다 했고 다음에 정부에서는 생각해야 될 것은 저기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일부 동포들이 지금 1차로 귀국을 했다고 그럽니다. 몇십 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우리 철수 계획들을 그렇게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우리 이제 동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뭐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중요한 거고. 다음에는 우리 저 기업들은 지금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기업들은 참 여러 가지로 현재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참 이게 아주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는 이제 제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아주 상황이 어려지면 사업체를 뭐 접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면 지금도 벌써 은행 거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외환이라든지 이게 거래 외환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런 것을 일단은 지금 뭐 준비를 해서 그렇게 그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업들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동포들은 당연히 신변 안전에 제일 뭐 나오실 때까지 중요하죠. 제일 이제 유의하셔야 돼요 각자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하고 미얀마 사람들하고 특히 버마족들하고는 잘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밖에 나가면 뭐 한국 사람이 잘못하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현지에서 오래 사셨는데 이런 사태도 2007년도에 경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사태에서 한국 정부나 또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박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미얀마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 계시는 교민분들 대충 한 4천 명 정도 계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큰 기업체나 은행에서 파견된 분들이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의 걱정과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5년, 10년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88년과도 다르고 2007년과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한 1년, 길면 1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어떤 극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참 매우 사업을 하면서 법인장 맡으면서 문 닫아보기도 했고 또 그 닫고 나서 1년 반을 닫고 준비하면서 본사에서는 철수하라고 그랬지만 저는 시장의 미래를 보고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상황이 좋아질 때 상당한 그렇죠. 이익을 내고 굉장히, 제가 예. 뭐 미얀마 법인에서 17위 제조업 1위까지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참 교민분들 사업하시는 분 어려움 많고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한다면 만약에 견딜 수만 있다면 1년 정도를 견딜 수 있다면 견뎌보는 것이 버텨라. 괜찮다. 이 사태가 절대로 몇 년 안 간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늘 그 예상 밖의 일들이 생기고요. 어려움의 끝에 갑자기 좋은 시절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 미얀마가 싫어서 돌아오신 분들은 물론 돌아오시고 또 돌아오시다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또 철수하면 또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그렇습니다. 그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려울 때 견디면 또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기업들 큰 기업들 가운데 뭐 큰 호텔도 투자해서 들고 나올 수도 없는 데도 있고 또 가스처럼 조단위도 투자를 투자해서 사실 철수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견딜 수 있다면 뭐 비용을 줄이고 현재 최대한 적응하면서 예. 한 기다리면 뭐 1년 반 안에 좋은 전환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교민의 안전 문제인데 교민의 안전 문제는 사실은 그 미얀마의 시위라는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끔 뭐 민족차별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지만 그냥 어떤 이슈의 시위가 갑자기 폭동으로 변화돼가지고 예.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바뀌는데 미얀마는 2007년에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정치적 시위였을 것이나 일반 시민들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88년에는 일부 폭동 비슷하게 이제 예. 약탈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얀마에 뭐 지인들이라든가 가족 친척이 있으면 이 지금 금방 총알 날아다니는 옆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골프 치고 시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별 탈이 없고요. 네. 그래서 대사관 분들이 더 잘 모니터링 하시고 주체를 취하시겠지만 한국에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위대에 같이 인발로만 안 되면 네. 당장 위협적이진 않다. 섣불리 철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이것이 뭐 폭동이나 약탈로 이어지면 그쯤에서는 정부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그 전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도 미얀마 그 예전 투자와 관련된 뭐 특강이라든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질문이 미얀마에 대한 정치적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런 것이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또 얘기를 그냥 두지 않을 거고 또 미얀마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라는 거는 이런 일이 났을 때 이게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길지 않게 오래 가지 않을 정도로만 된다라면 기업들은 오히려 이거를 또 다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뭐 여러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강의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씩 좀 하여튼 해주시면.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겠지만 대규모 유혈 사태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걱정이고요. 근데 결국은
그건 뭐냐는데 왜 이제 이게 위월 사태 불가피하냐? 결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거고 예. 군부는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나선 입장에서는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건데, 근데 민주주의가 분명히 중요한 가치고 민주주의를 이제 뭐 수호는 하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수호는 해야 됩니다만은 미얀마의 지금 그 발전 단계에 있어서 지금 그 많은 피를, 민주주의는 물론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느냐? 그리고 피만 흘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역사가 또 다시 과거 암흑 시대로 돌아가서 미얀마가 정말 이제는 그러면 딴 나라하고 발전 격차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되는 일은 시민과 군부가 다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라가 뭐 미얀마는 정말 발전 잠재력이 많은 나라고 이렇게 정치만 잘 되면 이렇게 훌륭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안 되고 이번에 완전히 국제 미아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일은 시민과 군부가 다 같이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떨 때는 이게 드디어 올 수도 있고 하룻밤에 다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은 61년에 군부 뭐 그때 다역적인 62년. 근데 한국은 87년에 우리가 딱 1년씩 차이 나죠. 87년 한국은 그래도 민주화를 이렇게 달성했고 저쪽은 좀 늦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저쪽에서는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저쪽에는 군부니까 워낙 강구하고 독재적인 길을 있기 때문에 그 군부가 금방 이게 이번 사태로 또 저는 물러서지 않고 아직까지도 체제 전체가 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그러면 양측이 다 자제를 하고 하여튼 생명을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법인장님 마지막 뭐 정리로 네, 말씀해 저는 주시면. 뭐 지금 이런 그 쿠데타와 유혈 사태는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빨리 중단되길 바라지만 또 한편 시각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NLD 측에서 그 사실 헌법 개정을 많이 시도했고요. 예, 그렇죠. 이 2008년 군부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사실 그 군부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국방부 장관이나 뭐 내무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군사령 임명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자동 군부 출신을 임명하는 구조, 이런 여러 가지로 군부의 어떤 이익을 세팅해 놨는데 그러면서 또 그 수지 고문을 대통령 할 수 없게 외국인 자녀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 출연 못하게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사실 NL 측에서 계속 꾸준히 그 개정하려고 노력해왔고 거기서 헌법 개정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군부가 4분의 1이지만 그 4분의 1부 내에서도 시민편에 돌아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군부에서 한 거고 그러면 군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NLD에서 그렇게 헌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유혈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제가 군부를 편단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수지 고문을 너무 대통령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걸 하지 않고 미얀마의 점진적 발전에서 군부의 어느 정도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를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이 되면 군부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눈앞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시간이 좀 필요한데 좀 너무 서두르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개도국 얘기를 개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사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근데 미얀마의 독특성이 사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일한 나라로 이해가 사실 특성화돼 있었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성공할 수 있느냐? 사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같이 이룬 나라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보는데 그래서 미얀마가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또 한국이 미얀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어찌 보면 이 경제 문제와 이 민주화의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딱 맞물려서 서로 충돌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희생이 없이 그 두 가지가 좀 더디하다 하더라도 두 개가 같이 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아쉽게도 미얀마에서는 싸움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민주화냐 또는 아니면 다른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어차피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새로운 이 역사적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그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얘기지만 저희가 자꾸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정말 미얀마 보면 볼수록 이게 쉽지 않고요. 또 이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또 저희 이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은 미얀마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는 분들이실 텐데 그런 거가 조금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또 저희가 나눌 것이 있다라면 또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할 때에서 힘을 모을 것이 있다라면 이 세미나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말씀해 주신 대사님, 그리고 우리 범인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0회 백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